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신문 논설실장 박철종입니다. 6월 8일 메가시티 경제일간지, 울산 최초의 경제일간지로 창간한 저희 울산경제신문, 그리고 같이 개국한 울산경제 ETV, 오늘 그 첫 손님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지내신 동방성장연구소 이사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이사님, 그 울산은 몇 년 만이신가요?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울산에 오실 때마다 그 감회가 새로울 텐데요. 울산에 뭐 인연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말씀 좀. 네, 제가 처음 온 거는 1980년대입니다. 그때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정주영 회장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네. 외자를 도입하려고 영국에 가서 한국 돈에 나타나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못 만들겠냐 했더니 영국에서 금방 차관을 주더라고 자랑하신 일도 있고, 총장께서 저를 특강하라고 불러주셨는데 특강도 재밌게 했습니다만 다 끝난 다음에 정정길 총장께서 울산에서 제일 좋은 숯불갈비집이 있다고 그러셔서 굉장히 맛있게 먹은 기억도 있고, 또 저는 울산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울산은 뭐 산업이 메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많고 또 좋아합니다. 학계 쪽도 그런데 좀 전에 그 정주영 전 명예장도 말씀하셨는데, 정몽준 명예장 그 아들, 네. 정몽준 전 의원 한나라당 대표하셨니? 그분하고도 인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보다 저 서울 상대 경제과 4년 후배이시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서 그 박사 받은 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할 때 정몽준 의원이 당시 콜롬비아에 1년 와 있었을 때입니다만 제 과목을 첨강도 해서 학생으로 계셨군요. 네네, 2년 있습니다. 우리 정운찬 이사장님 하면은 캐리어가 참 다양하시죠. 서울대 교수, 총장,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경제학자, 동반성장연구소 또 이사장, 이렇게 쭉 가시는데, 그 지난 19대 대선 때 대선 레이스를 펼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것도 알기로는 동반성장이라는 키워드, 이걸 전파하기 위한 뭐 목적이었다. 네, 19대 때 문재인 후보 빼놓고는 누가 나와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동반성장을 세상에 알리려면은 대통령에 나와서 유세를 하면서 알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이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될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왠지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해서 전 관뒀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 말고도 2007년에도 제 은사이신 조순 선생님이나 김종인 박사께서 아주 강하게 대통령 나오라고 하신 적도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정치적 식견도 없고 또 정치적 센스도 없어서 대선 나올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나올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 두 분의 말씀에 거역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동안 민심을 알아본다고 할까? 10여 개 대학에 다니면서 특강을 했고, 한 2, 3개월 다니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센스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조직도 없고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고, 그때 2007년 4월 30일인가 그만둔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인 박사 그러면은 킹메이커라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김종인 박사하고 또 그 정치적인 관계입니까? 그러면 사제지간이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김종인 박사가 저보고 대선 나가라고 강권을 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실망하셨던 모양입니다.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1년간은 굉장히 가까이 지냈는데 그 후로는 조금 소원해진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그 파이를 나누는 거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나누어서 양극화를 좀 없애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한국 경제 GDP가 지금 100이고 부자한테 80 가고 가난한 사람한테 20 같다면은, 그런 동반성장 연구소가 추구하는 거는 GDP를 100에서 110, 예를 들자면 110으로 늘리되 종전처럼 분배하면 부자 대 빈자가 88대 22가 돼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85대 25로 한다든지 또는 다른 숫자로 해서 분배를 조금
개선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상태에서 분배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파이는 더 크게 하되 분배는 과거보다 조금 다르게 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 철학의 유인 전략이다 말씀하시네. 네. 동반성장 이 키워드 이걸 우리나라의 그 저성장 양극화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접목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정부에서 총리로서 일하고 있을 때 2010년 봄입니다. 매출을 한 7천억, 8천억 하는 중견 기업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뭐가 너무합니까? 했더니 후려치기를 너무한다. 뭘 후려칩니까? 납품가를 뭘 후려치지 뭘 후려쳐. 그래서 말씀의 원인이 어딘가 알아봤더니 그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기 이전에도 물론 납품가 후려치기는 있었지만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은 이후로 더 심해졌는데 그 이유는 IMF로부터 550억 달러를 빌렸는데 그거를 갚아야 하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된다. 수출을 잘 하려면 물건이 좋거나 값이 싸야 되는데 물건 좋게 만들기는 단기에 힘드니까 결국은 수출 단가를 낮춰서 수출을 잘 하려고 했는데 네. 수출 단가 중에 중요한 것이 노임이 아니겠습니까? 노임은 뭐 낮출 수가 없으니 부품가를 낮추려는 유혹을 받고 수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을 때 납품가 후려치기를 굉장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중견기업인이 이민을 가겠다니 중소기업인은 오죽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몇 달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지 2010년 9월 30일에 청와대 경제회의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자고 그때 MB 때죠. 했습니다. 예. 저는 세종시 개선안이 통과 안 돼서 스스로 총리를 물러난 다음입니다만 저보고 동반성장위원장을 맡으라 해서 제가 싫다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발제해놓고 어떻게 안 하냐. 그래서 결국은 맡아갖고 한 1년 4개월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만들어놓고는 크게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보좌관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안 도와줘서 좀 그만두고 2012년 예. 6월부터 동반성장연구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동반성장연구소는 동반성장위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예. 순수 민간 연구소입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사단법인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동반성장에 대한 애착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 어느 과를 하면 좋으냐고 어떤 분한테 물었습니다. 그분이 3.1운동 때 3.1운동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세계에 널리 알리고 또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서의 학살 사건을 세상에 알려서 나중에 건국 훈장도 받은 분인데 제가 대학 갈 때 어딜 가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지금 경제개발을 5개년 계획으로 성장은 됐는데 분배는 너무 악화됐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눈꼽만치도 없어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저보고 각종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주는 학과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일생을 격차를 줄이는 또는 격차를 줄이는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라고 그런 생각이 나서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도권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역시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돼서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받아내야 할 겁니다. 예. 저는 그냥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컴파스로 원을 많이 그려갖고 서울에서 이 거리가 뭐냐 덜 뭐냐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지금 주는 국가 보조금을 거리에 따라서 줘서 각 지방에서 알아서 네. 좀 발전시키라고 또 돈을 좋은 데 쓰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부울경이라 그럴까 울부경이라 그럴까 이런 데서 메가시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하고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토의한 겁니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이런 논의를 좀 했는데 실질단계는 접어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총리로서 오래 일할 줄 알았는데 세종시 개선안이 2010년 6월 29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제가 대통령한테 프리핸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만뒀는데 만약 좀 더 있었더라면 지역 간의 동반 성장도 좀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대학 총장할 때 지역균형 선발제를 딱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균형 선발제는 각 지역에서 서울대학을 골고루 오도록 만든
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와 비슷한 개념을 지방에서도 뭐 지역에서도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에서 학생들이 오히려 서울에 가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지역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특혜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을 나왔다, 부산대학을 나왔다, 울산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은 취업을 할 때 취업 우선 네, 우선을 해준다든지. 할당 같은 네, 게. 옛날에 경북대학의 박찬석 총장님이 네, 알죠. 뭔가 취업 할당제인가 그런 걸 했었는데 이런 걸 비롯해서 좀 지역에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수도인 울산도 지역의 문제를 다른 지역과 같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청년 유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지난 4년 동안 5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광역 절대도 중에 가장 최고 높은 수준인데 혹시 이사님께서 특별한 울산만의 해법은 없겠지만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 그냥 일반론적으로 강중 국가다 또는 선진 국가가 되려면은 그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뉴욕이 있지만 또 LA나 샌프란시스코가 뉴욕보다 크기는 좀 작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정도 비슷합니다. 샌프란시스코나 LA에 가도 뉴욕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꼭 울산 문제가 아니라 전국을 큰 메가시티로 엮는 대규모 커다란 계획을 하나 세워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네. 석유화학이나 자동차나 뭐 조선이나 뭐 다른 수소나 다른 여러 가지 산업의 메카입니다만 최근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모습이 좀 바뀌면서 약간은 좀 발전이 과거보다는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울산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합해서 부울경 발전 협의회 같은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협의회를 끝날 것이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면은 결국은 울산 경제도 좋아지고 이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도 좀 막을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는 광주도 지금 전남, 무안 등을 엮어서 호남의 메가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울산도 한번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지만은 지방 소멸을 막는 대책 거기서 나온 게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도입됐고 지금 울산, 부산, 경남 메가시티가 앞전 정부 3개 시도 지자사의 협약도 맺어졌고 특별법도 지금 통과됐고요. 근데 이게 또 최근에 또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들도 바뀌니까 입장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근데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방법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라는 개념 이 검증론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하는 입장 또 지자체별로 또 정치적인 입장 이게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조율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정당에 따라서 방법론은 다를지 모르지만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 발전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그 메가시티의 아이디어를 전 국민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뭐 그야말로 캠페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을 뭐 수도권이다, 영남권이다, 호남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호남 메가시티, 이 부울경 메가시티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야 잘 인식시켜야 성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저 고등학교, 대학교 1년 후배입니다만 총리는 저보다 앞서서 했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그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총리를 했는데 새로 이제 총리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아는 분이니까 혹시 만나면은 정말 이 메가시티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보스턴 지역에서 공부를 한 분이니까 예냐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메가시티를 이쪽 영남이나 호남에도 만들 수 있도록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확실해야 의지가 강해야 된다. 의지가 강하면 결국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메가시티의 시민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중앙정부는 여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역시 돈일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눠주라 이런 얘기. 다시 말해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걷어다가 지방세는 지방에 쓰고 국세는 나눠주지 않습니까?
저 교부금을 네. 통해서, 교부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저는 교부금의 규모를 많이 늘리되 교부금을 갖다가 쓰는 거는 지방에서 알아서 써야지 중앙정부에서 어디다 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울산 경제신문 그리고 네, 울산 경제 ETV도 그 새로운 메가시티 이 시대에 그 우리가 기능차 역할을 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은연 본연의 뭐 역할 또 책임감 좀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신문에 대해서 안 그러면 우리 ETV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 좀 해주시죠. 비델름 리프케라고 네. 독일의 사회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무리 나라가 어렵더라도 법률가, 학자, 언론이 잘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결국은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법률가들은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학자들은 지식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건설적 비판을 많이 해주고 언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동시에 좋은 여론을 조성하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이 울산경제신문이 만들어진 걸 보고 여기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울산경제가 잘 되면은 한국경제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울산경제는 지금 과거에 잘 되던 것이 조금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요새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여기 그 조류에 맞춰서 이 울산에서 잘 일어나도록 또는 다른 데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잘 거기에 부응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경제신문이 좀 유도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있잖아요. 그걸 울산경제신문에서 잘 정리해서 이 울산 시민 더 나아가서 부울경 지역의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그 울산경제신문 그리고 울산경제 ETV에서 조언을 구하고 자문도 구할 테니까 그때 또 다시 연락해 주시고 귀한 걸음도 해 주셔가지고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혹시 미력이 남아 못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